지금 우리나라 집값은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죠. 보통 거품이 있는 지역이 빠지고 거품이 없는 지역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거품이 없는 지역은 계속 무너지는데 거품이 있는 지역만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역대 최초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붕괴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무너질 것이냐? 붕괴는 언제 올 것이냐? 어디가 특별히 많이 무너지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DSR 규제 때문에 양극화가 생겼는데 감정평가 학회 여기 1단계 DSR 시행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고 2단계 DSR 시행 전 시행 후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3단계가 시행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거는 스트레스 DSR에 대한 이야기죠. 1단계 DS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단계 DSR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단계 DSR은 2022년에 시행된 거고 이건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러면은 요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배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리한 건 유리하게, 불리한 건 제외하고. 어떤 부분이 배제가 됐을까요? 스트레스 DSR이 왜 효과가 없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겼느냐. 스트레스 DSR은 말 그대로 DSR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DSR에다가 어느 정도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한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정책대출이라든가 전세대출 이것이 DSR 예외가 됐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던 거다. 정책대출도 정책대출이지만 전세대출이 핵심적인 역할을 또 많이 차지했죠. 자, 예를 들어서요. 지방에 전세대출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방은요. 전세대출 안 받아도 전세에 들어갈 수 있을 가격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전세대출이 없으면은 전세를 못 살아요. 즉 DSR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세대출을 DSR을 적용을 했다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때 수도권이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전세대출을 DSR을 적용 안 했고 또 정책대출을 DSR을 적용을 안 하니까 거래량이 많은 곳에서 정책대출을 풀어주면은 정책대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용 많이 해요. 서울 수도권에서 이용 많이 해요. 지방에서 이용 많이 해요. 지방에서도 뭐 광역시 이런데 혹은 뭐 세종특별자치시 이런데 아니면요. 정책대출 안 받고 일반대출 받아도 충분히 삽니다. 왜? 집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자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 정책대출 누구를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 놓고서 DSR 적용하면 오히려 양극화되니까 DSR은 악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특히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악법인 게 아니라 스트레스 DSR을 똑바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왜 정책대출을 제외한 주담대는 줄고 정책대출만 늘어날까요? DSR 40%를 감당하면 현재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정책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다. 그럼 기존 주담대는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팔고 빠져나간 사람들. 그럼 이 양극화는 왜 나온 거예요? 대출을 서울 수도권에만 내주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정책대출도 못 받아요. DSR 40%로는 집도 못 사.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DSR을 50%까지 풀어주는 이금융권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그 이금융권의 행태를 봅시다. 자,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조 4천억 규모로 지난해 동월 대비 2조 증가했는데 서울에서 2조 50억이 늘었다. 즉 서울 빼고 나머지에서는 오히려 50억가량 줄었다는 소리죠. 다음으로 이제 뭐 부산, 충북 이런 데서 늘긴 했는데 증가폭이 서울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고 경기, 인천에서는 감소했다. 왜 서울만 계속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저축은행 같은 데서 쏟아붓고 있으니까. 대출로 떠받치고 있는 집값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값을 계속 떠받치고 더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대출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져요? 빚을 져서 호화롭게 생활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첫 달엔 뷔페를 다녀. 다음 달에는 좀 더 호화롭게 오마카세를 다니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오마카세를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내야 되죠.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뷔페가 더 비싼가요? 둘 다 잘 안 가봐서. 두 번째, 첫 달에 이미 쌓아놓은 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더 많은 대출이 유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2년에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23년, 24년에 어디만 살렸어요? 서울 수도권만 살렸죠. 그것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25년엔 거의 서울만 살리고 있죠. 왜 그렇게 줄여가겠어요? 전국 다 살리려면 기하학적으로 많은 부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채는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 선택과 집중이죠. 수도권, 서울. 그래서 올해 초에 5소공 이후에 대출이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서울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니까 그런 거예요. 즉,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대출로 가장 많이 올린 곳이 대출이 막히면 가장 무너지겠죠. 그런 이야기들 해요. 아, 서울은 정책대출 받아도 집 못 산다. 정책대출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개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 지방 악성미 분양 누가 사나요? 디딤돌 대출 2달간 딱 한 건 나왔다. 서울에서는 공공임대도 정책대출 불가인데 국토부는 예산 없다 그러는데, 공공임대조차 정책대출 불가한 정도라는 것은 뭐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아니라, 정책대출 저렇게 풀어줬는데 전세를 더 빨리 올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책대출 계속 풀어줘가지고 저 전세 계속 살려요? 아니요. 정책대출도 이미 올릴 만큼 올려놨다. 제가 피라미드 이론 계속 말씀드리죠. 대출을 내줘서 그만큼의 수요가 생기면은 그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같은 조건이더라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든다. 대출을 내주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뜻이다. 제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비유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대출을 내주면서 집값을 잡는다. 서민들을 살리면서 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내준다. 이거랑 건설 경기 살리면서 내수 살린다. 그러니까 막상 공공임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정책대출을 내줘야 되는데, 민간 임대에다가 정책대출을 막 내버리니까 공공임대마저 문제가 되는 거다. 정책대출 축소해야 돼요. 제가 뭐 역대 대출 중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최악이라고 했지만요, 역대 국토부 장관 중에서 박상호가 최악이에요. 정책대출은 저소득층, 주거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살 것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한테 내줘야 되는데, 지금 중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대출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무슨 정책대출이에요. 포퓰리즘이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나보고 빨갱이래. 애덤 스미스가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이죠? 즉 자본주의의 이론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애덤 스미스도 한 얘기가 뭐냐면요,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산성 있는 곳에 돈이 들어가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게 자본주의인 거지,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민 자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런 것처럼요, 저런 식으로 포퓰리즘 해가지고 부동산 부양하는 건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입니다. 누가 빨갱이냐 도대체. 결국엔 그래서 지방은 지금 계속 할인 분양에 속출하고 있죠. 건설 경기 살린다고 해놓고서 건설 경기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무너지죠. 건설 경기 살린다는 정책이 다 집값 올리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 분양 사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건설사 살리기가 아니라 자기네 재산 지키기였다. 여든 야든 부동산 자산이나 한번 보면은 답은 다 나오죠. 특히 그들이 강남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강남 재건축 완화한다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격 올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실수요들한테. 집값 오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금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도인들, 즉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쫓겨나고 있어요. 집값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겨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 근데 이 집값 다 뭘로 살렸다? 대출. 자, 2021년까지는 대출로 살렸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은요, 그냥 대출이 아니라 정책 대출로 살렸어요. 그 차이가 뭐다? 시장과 반시장. 반시장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부양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보면 어때요? 오히려 2022년이 부실이 가장 적게 늘어났습니다. 집값 붕괴는 가속화됐더라도. 근데 23년, 24년, 25년에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다 억지로 쑤셔넣은 입 벌려라 대출 들어간다 이걸로 살리고 있는데, 그게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축소되는 이유는 뭐예요? 점점 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지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서울에서도 지금은 어디로 축소되고 있어요?
노도강 이런 데는 이제 더 이상 못 막죠. 대출이 원기용 모여서 어디로 가냐? 아유, 강남 서초는 정책 대출 안 나오는데요, 비싸서? 아니요, 그거 정책 대출 내줘가지고 팔고 여러 채 팔고 모여서 강남 가고 여러 채 팔고 모여서 강남 가고 왜 똘똘한 채라고 하니까. 근데 대출 맡기면 팔리지도 않고 밑에서부터 안 팔리는데 어떻게 강남 집을 사요? 그럼 그때는 진짜 띨띨한 채가 되는 거지. 그런 거라서요. 결국에는 여기 소득을 넘어선 집값 상승률로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붕괴되는 건데 DSR을 시행해놓고서 DSR을 우회하는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소득 기준도 상향해주고 이걸로 여태까지 버텼는데 앞으로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대출이 더 계속 풀려야 된다. 아무리 포퓰리즘 한다고 해도요. 그렇게 하려면요. 국가부채가 기축통화처럼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지냐. 답은 여기서 나와 있죠. 이제 대출이 바뀌고 있습니다. KB, 카뱅, 캐뱅 이런 데서는 이미 오픈런 나고 있다고 그래요. 9시 되면 대출이 끊긴답니다. 총량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출을 바뀌기 시작했고 5월에 보증 비율 축소했죠. 6월에 전세 DSR 자체 도입 들어가기 시작했죠. 7월엔 스트레스 DSR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겠냐.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느냐. 부동산원의 통계 띄우기 그리고 무분별한 정책 대출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도 아니에요. 6월부터 은행권에서 내줄 수 있는 대출이 3조가 채 안 된다.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줄여야 된다. 근데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총량을 더 줄이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반기엔 회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아, 네가 말한 뒤에도 집값은 올랐는데요. 그 폐해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본주의를 왜곡해가지고 사회주의적으로 해서 올린 건데 멍청한 인간들은 그게 자본주의인 줄 알지. 그러면서 좌파 들어오면 포퓰리즘이라 더 올린다. 그 포퓰리즘 중에서 최악의 포퓰리즘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다 했다. 더 할 수도 없을 만큼. 윤석열 정부 같이 보수를 가장하면서 가장 빨갱이같이 돈을 풀어버린 그런 정부가 그 이상으로 돈 풀 수 있는 정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집값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